유산균 제품 선택의 고민은 이제 그만! 요즘 제품들이 생균수가 10억 마리다, 100억 마리다 하는데 생균수만 얘기하는 3세대 제품보다 생균과 대사산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.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바로 L14. 여러분, 농구는 심장인가요? 아니면 신장인가요? 사실 둘 다 중요하듯이 유산균도 마찬가지 생균뿐만 아니라 그 대사산물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딱 맞는 제품이 4세대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L14 제품입니다. 그리고 L14 유산균과 대사산물 원말이 100% 들어간 이 L14 컴플렉스는 100% 동결 건조된 분말이라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소화 요소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소화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L14 컴플렉스를 조코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.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입국하고 12시간 만에 또 스포티비 중계를 열심히 하고 스튜디오에 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미국 출장에 대한 후토크들은 1월 30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여러분과 라방을 통해서 또 제가 재밌게 썰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조엘 엠비드에 대한 이런 소식입니다.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시점에 필라델피아가 덴버 원정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조엘 엠비드의 결장을 인천공항에 내려서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현지 소식, 그 다음에 또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 다 보니까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자세히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한국 시간으로 지난 28일 덴버 너게츠 홈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죠. 늘 니콜라 요키치와 조엘 엠비드의 맞대결은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또 포머 MVP, 둘 다 MVP 출신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필라델피아 홈에서 또 두 선수가 엄청난 맞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더구나 라이벌 주간이었고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이미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한번 패했기 때문에 과연 요키치가 엠비드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본인들 홈에서 복수를 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이 모여졌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긴장을 했고 또 저희 스포티비 단톡방에도 엠비드 나오겠죠라는 그런 물음들이 있었습니다. 왜냐? 엠비드가 치른 마지막 덴버 원정이 2019년 11월 8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무려 4년 3개월여 만에 덴버 원정을 치르는 상황이었고, 그리고 조엘 엠비드가 이 경기 전까지 계속해서 출전할 수 있다, 액티브 혹은 어베일러블, 자,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조엘 엠비드가 덴버 원정을 치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. 그 전까지는 부상 그리고 또 관리차 결정을 하면서 엠비드가 본의 아니게 줄곧 덴버 원정을 결정을 해왔는데요. NBA 데뷔 이후에 조엘 엠비드가 덴버와 총 치른 경기 수는 8게임입니다. 동부와 서부의 대결이기 때문에 1년에 2번밖에 없었잖아요. 그리고 또 각종 부상도 있었고, 덴버와는 딱 8번밖에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필리 홈에서 6번 만났습니다. 그리고 덴버 원정에선 딱 2번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엘 엠비드가 NBA 데뷔하고 나서 덴버 원정을 치른 건 딱 2번이었단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덴버 원정을 치를 수 있을까, 혹은 결장할까, 이번에도 피할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거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조엘 엠비드가 덴버 원정을 딱 2번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. 자, 엠비드가 마지막으로 덴버 원정에서 나섰을 때, 즉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? 벤 시몬스는 엠비드와 필라델피아를 이끌면서 올 NBA 팀에 선정이 됐었고요. 그리고 그 당시 정규 시즌 MVP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였습니다.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는 MVP에 뽑히기 전이었고요. 또 자모란트의 데뷔 시즌이기도 했습니다. 어느덧 제법 세월이 지났다 보니까 이렇게나 오래됐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. 자, 엠비드는 가장 최근 치른 덴버 원정에서 97대 100으로 졌습니다. 질 수 있죠. 왜냐하면 그 당시도 덴버는 약팀이 아니었으니까. 그런데 4쿼터 들어서 13대 35로 밀리면서 역전패를 떠안았어요.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, 또 엠비드 입장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이었죠. 4쿼터 13대 35는 엄청난 스코어링 런이었잖아요. 그리고 당시 엠비드의 기록은 19득점에 그쳤습니다. 그리고 야투 성공률 35%, 실책 8개. 정말 한 시즌에 한두 번, 두세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부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, 그리고 맞이한 이제 2024년 1월 28일 매치업이 됐습니다. 자,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라이벌 주간이었고, 또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경기였죠. 자,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납니다. 경기 시작, 즉 팁오프 하기 직전에
필라델피아가 갑작스럽게 엔비드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합니다. 사유는 부상. 자, 그래서 이 워즈나로스키에 따르면 이미 엔비드는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리고 워밍업의 루틴을 지켜본 필라델피아 트레이너들이 몸 상태 우려를 포하며 제외를 결정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엔비드가 저 못 뛰겠어요, 뭐 아니면 닉 너스 감독이 오늘 쉬어, 이게 아니라 몸을 푸는 과정을 보고 나서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필라델피아 트레이너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나서 닉 너스 감독에게 경기 시작 25분 전에 오늘 엔비드는 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. 즉 닉 너스 감독도 경기 시작 25분 전에야 엔비드의 결장 소식을 듣게 된 거죠. 자,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엔비드는 아픈 건 맞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뭐 조엘 엔비드가 뭐 어떤 식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엔비드가 주도해서 뭐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. 자, 하지만 이런 비판 혹은 비난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야, 둘의 맞대결 때마다 엔비드, 특히 덴버 원정에서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야? 혹은 MVP 투표에 악영향을 줄까봐. 그러니까 맞대결에서 이제 완전 밀려버리면 이게 또 큰 임팩트를 남기잖아요, 투표인단들에게. 그래서 일부러 결정한다. 그것도 원정에서. 또 하나는 이 경기를 앞두고 타이리스 맥시, 토바이스 해리스가 전부 다 부상자 명단에 올랐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판타지 선수에서 가장 애정하는 선수가 타이리스 맥시인데 퀘스천 어블이 떴더라고요. 그런데 맥시, 토바이스 해리스가 나서지 못하니까 엔비드도 뭐 지가 포기한 거 아니야?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죠. 혹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경기의 뭐 내용은 덴버 너게츠가 의외로 고전하면서 신승을 따냈습니다. 엔비드를 대신 출전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폴 리드를 막지 못한 채 덴버가 고전을 했는데 어쨌든 덴버는 이겼어요. 자, 다만 마이클 말론 덴버 감독이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이야기를 했죠. 제가 말론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은 너무 많아. 말이 너무 길어요. 일단 장황해. 쿼터 인터뷰 때 말을 너무 길게 해요. 그런데 굉장히 직설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.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말 긴 거 빼고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니, 경기 시작 전에 액티브였잖아. 출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웃되는 거,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사무국이 이 행위를 조사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드가 인디애나전에서 무릎 다친 거 우리가 봤다. 엔비드가 절뚝이는 것도 봤고, 그런데 엔비드의 부상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엔비드가 출전하는 것까지 모두 다 게임 플랜에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결정하니까 터프하다, 힘들고 짜증난다,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잘못했느냐, 그러니까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조엘 엔비드는 그래도 뒤로 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첫 번째 잘못은 저는 필라델피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뛸 수 있다고 공표해놓는 건 결국 최종 결정은 팀이에요. 그쵸? 그런데 공표를 어떻게 했냐? 뛸 수 있다, 어베일러블 혹은 액티브라고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죠. 조엘 엔비드의 아웃을. 그렇다면 당일 출전 여부를 결정하는 GTD, 게임타임 디시전이나 출전 여부 불투명, 아니면 뭐 출전 의심 상태, 퀘스천 어블, 아니면 출전할 수 없을 것 같다, 다풀. 자, 이런 상황을 부상자 명단만 다양한 방법으로 엔비드를 올려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굉장히 자신 있게 액티브, 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. 그런데 결국엔 나서지 못했고 아주 이 경기를 기다렸던 팬들, 그 다음에 방송국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만 어떤 식으로든 표기를 해놨으면 이 정도 여론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. 엄연히 출전한다고 해놓고 경기 직전에 결장으로 갑작스럽게 상태를 바꾼 건 결국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덴버에서 볼 아레나에서 표값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. 왜냐? 엔비드랑 요키치 맞대결이니까. 그리고 양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엘리트 팀의 만남이다 보니까 NBA의 표값은 탄력제잖아요. 워낙 재밌는 경기고 라이벌리 위크이기 때문에 표값은 더 올랐는데, 물론 덴버 팬들 입장에서는 엔비드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 절반은 엔비드 요키치 맞붙는 거를 우리 홈에서 보고 싶었는데 이 자식이 또 빤스런하네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돈은 돈대로 지불을 하고 표값은 또 완전히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엔비드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덴버 팬이든 필리 팬이든 모든 걸 떠나서 볼 아레나에 모인 팬들은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. 그리고 이 경기를 준비한 전 세계 방송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고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막을 준비해놨다든지.
근데 이런 것들이 노력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. 스포티비도 굉장히 재미있게 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. 오늘 저랑 같이 중계했던 조주현 캐스터가 보여주더라고요. 일부러 엔비드를 이제 약간은 좀 매기는 그런 이 자막을 또 스포티비가 센스 있게 해놨던데, 전부 다 이제 조엘 엔비드는 하이픈 처리를 해놨더라고요. 출전 안 했기 때문에 득점 하이픈, 리바운드 하이픈, 어시스트 하이픈 이런 식으로 해놨던데,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시청자와 관중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라델피아도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, 이 케빈 오코너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.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이런 경기는 팬들한테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필라델피아의 결정에 좀 아쉬움이 크다는 이야기였겠죠. 자, 그렇다면 엔비드도 아예 잘못이 없을까? 잘못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다친 게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, 공교롭게도 계속 덴버 원정을 전후로 해서 무언가 일이 생깁니다.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미싱 펄슨 해서 뭐 이야기 해놨잖아요. 실종된 엔비드를 찾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엔비드는 덴버 원정을 뛰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또 피닉스 원정이 있었고, 이 두 팀과의 맞대결을 어떤 식으로든 필리가 잡으려고 하다가 부상을 입었죠. 그래서 엔비드가 덴버전을 건너뛴다면 충분히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는 뭐 또 엔비드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또 덴버 원정에서 빠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, 이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조엘 엔비드가 올 시즌에 총 33게임을 뛰었는데, 제가 찾아보니까 5할 승률 이상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몇 게임 뛰었을까요, 여러분?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. 3게임밖에 안 뛰었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좀 이건 엔비드가 스스로 만든 서사 아닐까? 엔비드가 사실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당하는 건 본인이 그냥 본인 무덤을 판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물론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, 총 33게임 가운데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과의 원정 게임에 딱 3게임 나왔다? 그런데 첫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밀워키 벅스 시즌 오프너였어요. 뭐 시즌 오프너 때 슈퍼스타도 나오죠. 그리고 챗 홈그랜이 버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상대로 11월 25일에 출전을 했습니다. 이때는 썬더가 이미 잘 나가고 있었는데, 엔비드가 가장 공략하기 쉬운 유형이 누굴까요? 그러니까 멸치, 방앗개비, 소금쟁이류 같은 선수들, 빅터 웬만냐마 상대로 뭐 70점 때려 박았잖아요. 그래서 챗 홈그랜이 버텼던 OKC 상대로 11월 25일 원정에 나섰고,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놀랍게도 바로 지난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. 그래서 5할 승률 이상 팀 원정 경기는 골라서 빠지는 거 아니냐,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반대로 뭐 디트로이트, 포틀랜드, 뭐 워싱턴, 진짜 양대 컨퍼런스에서 완전 도어매트 팀, 깔고 가는 팀을 상대로는 엔비드가 거의 결정 안 한다는 거죠.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? 샘플이 이 정도면 엔비드가 어느 정도 취사 선택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의견도 저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, 저는 첫 번째 잘못은 필라델피아의 팀 스태프에 있다고 봐요.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. 그걸 안 한 필라델피아 스태프가 굉장히 무능한 거죠. 그냥 퀘스천어블, 출전 의심 상태, 출전 여부 불투명, 이것만 해놨더라도 아마 조엘 엔비드도 이 정도로 폭풍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팀이 멍청하니까 결국 전적이 있었던 엔비드가 완전히 뭐 똥물 뒤집어 쓴 거죠. 그리고 엔비드의 전적도 사실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? 조엘 엔비드에게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붙는 게 스텝 패딩도 있고요. 그리고 딱 약팀들 골라서 완전히 그냥 때려 눕혀버리는, 또 반대로 강팀을 상대로는 약간 피하고 또 플레이오프에서 약한 면모가 있는 약간 쫄보 스타일, 이런 평가도 있는데, 이거는 조엘 엔비드 본인이 만든 이미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라이벌리 주간이었잖아요. NBA가 이번 시즌부터는 라이벌리 주간에 뭐 뉴욕과 마이애미, 그 다음에 요키치랑 엔비드,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,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엄청나게 넣어놨어요. 그런데 이 대미를 장식하는 경기를 결국 엔비드가 뭐 본의 아니게 빠지게 됐고, 또 같은 날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 15년 차와 21년 차가 엄청난 쇼다운을 만들어냈잖아요. 그런데 한참 팔팔한 이제 뭐 30살 최전성기 구간에 접어드는 엔비드가 이런 라이벌리 주간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? 사실 상대적으로 더욱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야, 이거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 아니면 이제 엔비드와 요키치가 정말 최전성기 구간 때 덴버 원정을 소화하는 엔비드를 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조엘 엔비드가 분명히 무릎을 다친 건
명백한 팩트이지만 필라델피아 구단의 무능한 대처 그리고 엔비디의 화려한 전적인 비전엔 좀 아쉬운 그런 결장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경기는 뭐 굉장히 재밌었어요. 저도 이제 컨테스트 게임으로 압축을 해서 봤는데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고 또 조엘 엠비드가 덴버 너게츠 원정 팬들이 조엘 엠비드 어딨냐라고 이제 야유를 하니까 엠비드가 또 도발하는 정말 그 트롤 짓을 또 하는 엠비드를 보면서 저 자식 또 난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이 두 팀 그리고 두 선수의 대결은 이제 이번 시즌 두 팀이 파이널에 가지 않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자, 다음 시즌 덴버 원정을 찾는 필라델피아의 스케줄을 또 체크해 놓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. 저는 이 컨텐츠와 함께 오늘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시차 적응은 다 됐기 때문에 내일 9시 반부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안컵 축구가 시작되는 새벽 1시까지 여러분과 라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